하고 이해하고 뭐 안과에 있는 이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단백질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이제 처음에 단백질 구조를 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1차 구조를 우리가 아미노산 배열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차 구조는 아미노산, 서열, 계열, 순서를 표시한 걸 1차 구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3차원 구조, 3차 뭐 XYZ로 하는 3차원 구조 이런 거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거고, 여기에 또 뭐가 포함되어질 수 있냐면 언어 시스틴하고 가닥 두 개가 들어있거든요. 시스틴이 사실은 구조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한 가닥 내에서 사이드 체인 중에서 시스틴 두 개가 디설파이드 본드를 하고 있는 구조가 상당 부분은 고정이 되어지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뭐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시스틴하고 여기에 시스틴이 딱 락되어 있으면, 예, 이게 구조상으로는 상당히 큰 기여를 하는 거거든요. 예. 2차 구조는 이웃한 아미노산의 공간적인 배열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요 어떤 걸 특정한 아미노산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특정한 부위에서 요 주변에 있는 아미노산들이 공간적으로 어떤 배열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2차 구조 정도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차 구조는 여기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이쪽이나 이쪽에 있는 것들의 공간적인 배열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3차원 구조하고 거의 비슷한 뜻이죠.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공간적인 배열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4차 구조는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이걸 한 가닥이라고 합니다. 이걸 하나의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 서버 유닛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로도 씁니다. 서브 유닛이라는 말로 씁니다. 이거 한 가닥이라도 이야기하고 하나의 서브 유닛. 이 서브 유닛이 멀티 서브 유닛으로 존재하는 단백질이나 효소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만큼 덩치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 얘하고 뭐 호모다이머든지 뭐 이쪽으로 이렇게라도 뭐 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들끼리 뭐 아니면 얘들끼리 뭐 똑같다고 해도 공간적인 어떤 공간적으로 배열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4차 구조입니다. 이거는 한 가닥으로 이루어진 경우의 효소나 단백질에서는 이 구조라는 게 소용이 없습니다. 멀티서브유닛으로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뭐 테트라머, 4개의 어떤 식이든지 간에 4개의 가닥이 하나의 단백질이나 효소를 이룰 때, 그럴 때는 4차 구조라는 것이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앞으로 볼 거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다량체의 단백질이나 효소가 그 복합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 여러분 보듯이 인슐린의 1차 구조입니다. 디설파이드 본드가 어디 있고 하는 거 여기 지금 명시되어 있죠, 그렇죠? 예, 요거는 A 체인하고 B 체인하고 해가지고 인슐린은 사실은 그렇게 큰 그 폴리펩타이드 여기도 디설파이드 본드가 있다는 걸 표시해두죠. 이게 상당히 구조적으로 뭡니까 고정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얘하고 또 얘하고 B 체인이 또 이 정도인데 그렇게 큰 긴 가닥이 아닙니다.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가.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여기에 성남에 있던 포스코캠이라고 하는 데서
오래됐죠. 한 20년 전에 인슐린 A체인, B체인을 각기 따로 여러분 유전자에다가 클로닝을 해가지고, 그리고 유전자는 얘를 만들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 얘를 만들 수 있는 B체인을 만들 수 있는 정보를 벡터라고 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DNA를 인위적으로 만든 건데, 대부분이 거기다가 A체인에 해당되어지는 유전자를 집어넣고 B체인에 해당되는 유전자를 집어넣고 그 얘들로부터 A체인, B체인의 폴리페타이드를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추가적인 또 그 시그널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박테리아에 집어넣어 가지고 생산을 대량으로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테리아는 아주 다루기가 쉽고 키우기가 배양하기가 쉽거든요.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박테리아를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어디 있었냐? 좋습니다. A체인 엄청나게 많이 만듭니다. B체인 엄청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왜 포기를 했느냐, 이걸. 단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이 디설파이드 본드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테리아는 디설파이드를 이렇게 락킹해주고 하는 시스템으로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박테리아에는 인슐린이 없거든요. 사람에 필요한 거지. 근데 이제 그 문제보다도 이게 디설파이드 본드가 이렇게 딱 된, 이거는 어디서 그러면 그래 해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건 절대로, 이건 인위적으로 얘하고 시스템 몇 번입니까? 한 1, 2, 이게 N터미널이잖아요. 1, 2, 3, 4, 5, 6, 7번. 6번 시스템은 자기네들끼리 7, 8, 9, 10, 11 시스템하고 자기네들끼리 디서바이드 본드를 하고, A체인의 7번 위치에 있는 시스템은 B체인에 뭡니까? 7번 위치하고 디설파이드 본드를 하고, 또 이거는 이렇게 20번 하고 얘는 19번 하고 이걸 인공적으로 못합니다. 절대로.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만드는데 문제는 요런 형태로 가면 요런 형태로 가야지 이게 3차 구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활성을 가질 거 아닙니까? 요거 가지고 활성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얘들이 또 폴딩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모양을 가지는데 이거가 락되어 있는 거 안 되는, 이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 활성을, 이게 이렇게 안 돼 있다는 거는 뭔 실험적으로 하려고 하면 얘가 얘하고도 디설파이드 본드를 할 수 있고, 이거 이제 경우의 수가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도 상당히 많이 제법 나옵니다. 구조상에서는 딱 한 가지 구조만 활성을 가지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데서는 지금 이거 인슐린을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그 뭡니까? 정제해가지고 팝니다. 예. 똑같은데 DNA는 벌써 이미 확보된, 이걸 숙주세포를 잘못 선택한, 숙주세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었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었을 텐데 이걸 왜 이랬냐. 이거 숙주세포를 박테리아를 썼거든요. 박테리아는 이런 디설파이드 본드를 형성하는 거기 기능, 요걸 인슐린에 대한 이런 그의 추가적인 그걸 어,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런 디설파이드 본드를 만드는 거는 그 뭐입니까? 그 RER 러프 엔드 주머니 있죠. 그 속에서 폴딩도 하면서 디설파이드 본드도 형성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숙주세포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은 사카로 사카로 사카로마이스 사카로마이스 마이시스 세레비시아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합니다. 주로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뭡니까? 여러분 된장이라든지 우리가 있는 효모, 그냥 쉽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뭡니까? 그 저기 누룩, 이래가지고 술 만드는 때 이 효모 씁니다. 이 엄청 흔한 효모. 여기에서 분리를 합니다. 얘는 다르거든요. 얘는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숙주세포만
바꿨으면 이것도 저기 여러분 이 혐오는 우리가 뭡니까? 뭐, 뭐 그냥 생활에서도 막 썩어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누룩이 아니고 그 뭡니까? 된장 만들 때 저기 콩을 이렇게 삶아 가지고 그걸 뭡니까?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그냥 볏짚에 해 가지고 저 걸어 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얘가 붙어 가지고 발효 과정을 거칠 때 이거 여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했으면 성공했죠, 이거. 이거 꽤나 비싸게 팔잖아요. 인슐린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렇지 그 뭡니까? 당뇨병 있는 사람들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인슐린이 안 만들어진다든지 이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타입이거든요. 인슐린을 외부에서 주사를 맞든지 주입해 주죠.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당을 우리 뭐 혈액 중에 있는 당, 즉 뭐냐 포도당을 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에너지를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포가 포도당이라고 하는 글루코스라고 합니다. 포도당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로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거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똑같거든요. 예. 그 당을 가지고 들어가려면 이 인슐린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1차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아, 요 1차 구조를 이야기하다 또 여기까지 왔네.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아마, 글쎄요, 이거는 아마 후회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이거 꽤나 야심적으로 했었는데, 이게 아마 부가가치가 꽤 높은 거거든요. 이게 숙주세포만 바꿨으면 됐을 겁니다. 아마. 예, 이거 그냥, 이것도 꽤 잘 자랍니다. 예, 얘보다는 못하지만 박테리아보다 꽤 잘 자랍니다. 이거,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술을 안 만들어 봤죠? 예, 술 만드는 것도 똑같은 요모를 씁니다. 그거는 그렇고, 일단, 여기 이제 1차 구조라는 거 여러분 알겠죠? 그렇죠? 여기 1차 구조입니다. 아, 이거는 1차 구조구나 하는 거 알잖아요. 여기 이제 2차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예, 구조라고 해봐야 딸랑 요거밖에 모릅니다. 요거는 프리딕션 할 수 있습니다. 요 가까이 있는 아미노산이 어떤 구조를 가질까? 요거는 프리딕션 거의 완벽하게 해냅니다. 그 뭐만 있을 때, 아미노산 서열만 있을 때, 요 프리딕션 합니다. 그러나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프리딕션. 그런데도 이제 정확하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게 알파 힐릭스 구조라고 하더니 오른쪽으로 저기 돌면서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아는 구조가 여기 2차 구조에서 요거 알파 힐릭스 구조라고 합니다. 예, 그냥 힐릭스라고 하죠. 뭐, 예, 요렇게 오른쪽으로 돌면서 올라가잖아요. 요 구조하고, 뭡니까? 치마주름 잡혀 있는 구조, 베타 SHED, 시트라고 하는 SHED, 시트 구조 정도. 그 다음에 뭐 랜덤 코일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그게 2차 구조입니다. 왜? 가까이 있는 것들의 공간적인 배양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여기 2차 구조입니다. 3차 구조는 이제 멀리 떨어진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거는 절대로 예측 못 합니다. 예측 못 합니다. 우리 예측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죠. 좀 할 수 있는 이 알고리즘, 이게 이제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또 다른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러면 이거 대충 상상을 합니다. 아, 이 정도일 것이다. 거기 뭐 대충 맞죠. 근데 정확하게 뭐 설명을 못 하는 거니까. 이거 이제 4차 구조라는 거죠. 여기 이제 한 개의 서브 유닛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제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는. 그러니까 얘들끼리의 공간적인 배양을 다 설명해 줘야 되는 게 이 4차 구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요런 이제 구조는 우리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 말은 이렇게 해와도, 근데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앞에 지금까지 배운 거 있잖아요. 뭐 1장부터 해서 1장은 뭐 그렇지만 2장, 2장, 4장 이런 거에서 배운 것들이 우리가 단백질을 분리하고 하는 데는 꽤나 저기 필요한 기본 지식은 여러분들 갖춘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 구조라고 하는 건 참 이게 복잡한 구조거든요. 이게 덩치가 크잖아요. 일단은 이게 왜 어려운지는 여러분들 나중에 잠시 이야기를 할 텐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죠, 이게. 이 펩타이드 본드가 회전을 하거든요, 저끼리. 디펩타이드 같은 두 개 있어도 이 구조가 어떤 구조를 가질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전을 하니까요. 싱글 본드니까 단일기라 회전을 하죠. 이거 그럼 어떤 각도로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거죠. 각계 회전하면 거기 얼마 몇 개, 200개, 300개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그렇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제 단백질의 분자량이죠. 단백질 하나의 분자로 이루어진 거니까 그걸 우리는 달턴이라는 말을 씁니다. 달턴. 여기 무슨 말이냐 하면 똑같습니다. 몰 질량 그때면 여기 3427g이 1몰 질량이다. 뭐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다르게 표시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습니다. 덩치가 크잖아요. 벌써 보십시오. 예, 이 브로디나지 이니비트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이토크롬C, 이제 사이토크롬C는 앞에서도 우리가 아미노 애시드 시퀀스 얼라이먼트 할 때 아마 그게 사이토크롬C의 아미노산 서열이었을 겁니다. 지난 장에서 봤을 때. 예, 이거는 한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사이토크롬C니까. 얘가 전자를 전달해주는 물질입니다. 11,617 달톤. 마이오글로빈 알죠? 마이오글로빈하고 뭐하고 이야기를 하는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에서 산소를 운반해주는 기능이 뛰어나고 얘는 산소를 가지고 있는 저장하려고 하는 기능이 뛰어난데 뭐 사람의 근육에는 거의 없죠. 이게. 사람이 마이오글로빈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한 10분 후에 숨 쉬어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산소를 서서히 내줍니다. 예, 이거는 왜냐하면 산소를 잡고 있는 결합력이 세기 때문에 서서히 내주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주변에 산소의 부분압이 떨어질 때 서서히 내놓는 그런 식이죠. 뭐 인터페론, 코리스메이트 뮤타지 이거는 우리가 아미노산을 합성할 때 한번 보게 될 건데 트립토판인가? 트립토판 여러분들이 들어봤죠? W 한 글자로 이야기합니다. 트립토판이라고 합니다. 얘를 합성할 때 여기 중간 물질이 중간 물질을 바꿔주는 것이 여기 효소입니다. 뮤타제는 자리 바꿈을 해주는 건데, 예, 이거는 뭐 서브 유닛이 3개나 돼 있죠. 그렇죠? 이거는 뭐 좀 크죠. 그 다음에 트리오스 포스페이트 아이소머라즈 팀이라고 하는데, TIM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트리오스 포스페이트 아이소머라제라고 하는 거니까 아이소머라제는 대부분 알데하이드 그룹을 가지고 있는 걸 케토 그룹 알데하이드 알도스 케토스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당의 이름 부르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아이소머라제라는 말을 씁니다. 알데하이드 그룹 케톤 그룹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건 헤모글로빈. RNA 폴리머라제는 이제 RNA를 합성하는 요소입니다. 예, 이거는 뭐 누클레오타이드 포스페이트 키나제 이제 이 키나제는 일반적으로 인산화시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반응도 같이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지만 파루베이트 디카르복실라제 이거가 이제 이스트라고 아까 효모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아, 사크로마이시스 세레비시아라고 하는 건데 그거일 때 이제 이거 피루버산이라고 하는 파루베이트에서 칼복실 그룹을 떼가지고 결국은 아세트알데히드로 가서 이 디칼복실레이션을 해서 아마 에탄올을 합성하는 그 전 단계의 효소를 파루베이트 디칼복실라제라고 합니다. 여기. 사실 요거는 그렇게 되어 있는 나중에 대사 과정할 때 글루타민 신스 이 글루타민이 뭔지 알죠? Q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렇죠? 예, 글루타민은 Q라고 한 글자로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런 그 이야기를 할 때 요거는 합성하는 요소입니다. 신세타제, 이퀄라인데 뭐 약간의 차이는 있죠. 다른 사람하고 이런 경우에 효소에서 차이는 있죠.
크기라든지 뭐 이런 거가 다 다르죠. 이거는 12개의 서브유닛이 이루어지는 엄청나게 덩치가 큰 애죠. 큰 단백 효소입니다. 뭐 이제 이런 정도의 아미노산 이게 이제 레지루가 뭔지 알죠? 여러분 펩티드 본드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을 때 이거 하나를 레지두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이제 거기 몇 개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제 단백질이 어렵다는 짧은 길이의 펩타이드도 꽤나 있는데 정량할 때는 여기 레디오 이뮤노 에세이라고 해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씁니다. 일단 리아라고 해서 이건 효소랑 동위원소는 카운트가 되거든요. 이게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거의 뭐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성 물질은 우리가 주로 뭐 큐리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마이크로 큐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CURI죠. 큐리인데 이렇게 단위를 쓰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핵 반응에서 하는 이름을 딴 단위입니다만 이제 이런 경우는 카운트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방사성 동영소가 아닌 거는 카운트를 못 합니다. 이제 다른 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이 어렵죠. 또 그냥 방사성 동영소를 카운트하는 게 어떤 물질에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호르몬이나 호르몬 끝에 이 방사성 물질을 붙인 걸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 호르몬이 얼마나 있는지를 카운트한다든지 할 때 그럴 때 쓴다는 뜻입니다. 이게 방사성 동영소 하나만 가지고 카운트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는 뭘 하고 싶어 하느냐면 얘가 리간드가 하나 있으면 리간드는 좀 작은 거잖아요. 이 리간드가 뭐냐 하면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결합을 하잖아요. 얘가 결합을 몇 개나 결합했는 걸 알기 위해서 요게 방사성 동위원소 뭐 I125라든지 요드 뭐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고 다른 걸 쓸 수도 있죠. 뭐 다른 것들 S35도 쓸 수는 있죠. 황도 방사성 동위원소가 35분이 하나 있거든요. 질량수가 35입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P는 글쎄요. P는 P32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뭐 얘가 몇 개나 붙는가를 카운트를 해보는 경우지. 얘 넣어준 거가 몇 개 정도를 여기 단백질이 넣기 전에 얘를 카운트하면 얼마라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단백질 여기 이제 얘하고 얘한테 결합하는 리건드니까요. 그러니까 결합하고 나면 얘가 컴플렉스를 만들어 버리면 얘가 컴플렉스를 안 만든 상태하고 컴플렉스를 만든 상태하고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바인딩 에세이라고 해서 결합을 시키면서 여기는 방사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방사성을 딱 붙여 놓습니다. 여기 요 방사성 동위원소를 붙여 놓으면 우리가 얘는 추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얘를 넣기 전에 이걸 카운트를 해보죠. 이거 얼마 있네 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백질을 일정량을 넣으면서 또 이거 바인딩 에세이라 해가지고 필터레이션을 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백질은 요 필터가 있습니다. 요 구멍이 작은 뭐 필터가 있죠. 우리가 뭐 종이 필터 이런 건 아니죠. 아주 얘는 통과 못하는데 얘는 통과할 수 있는 건지 얘는 작은 거니까 그런 필터가 있으니까 그러면 싹 얘가 결합한 거를 못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얘는 빠져나가죠. 얘만 자유롭게 있는 걸 빠져나가지고 와싱을 해주면 여기 표면에 붙어 있는 그 방사성 동위원소가 붙어 있는 리건들은 다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필터를 카운트 해보면 몇 개가 여기에 단백질에 붙었는데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필터레이션 시키는 겁니다. 예. 예, 이거는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뭡니까 다이알리시스 하면서 나이트로셀룰로스 가지고 이 당이거든요. 예, 그런 걸 하듯이 이게 아주 정교하게
당 고분자를 가지고 망을 만든 겁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죠, 주로. 이제 이런 식입니다. 벨리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뭐 사람 몸에 이거는 이제 스탠다드를 해본 거고, 아, 이게 최대로 붙는 거가 몇 개들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거 카운트 해보고 얘 넣기 전에. 그럼 뭐 최대로 맥시멈하게 특별한 단백질에 결합하는 거가 몇 개더라.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그 100개를 넣어줬는데 딱 100개가 딱딱 결합해가지고 요 카운트 해보니까 100개가 나오더라. 근데 여기다가 뭡니까? 여러분 혈액 중에서 이제 무슨 호르몬의 양을 채취할 때 여기도 30개가 있더라. 만약에 여러분 여기 혈액 중 모르는 거죠. 이거는 모르는 건데 30개를 더 넣어줘가지고 해보더만은 얘가 30개가 뭐라 그럽니까? 얘는 100개인데, 100개가 여기 결합해야 되는데, 얘는 혈액으로부터 온 거죠. 온 건데, 얘를 30개가 있는 건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아는 거죠. 그리고 얘를 넣어보니까, 여기에 결합한 게 70개만 결합한 거예요. 그러면 30개는 밑으로 빠져나갔잖아요. 얘 30개가 빠져나갔잖아요. 그래 합쳐가 10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아는 거죠. 이 카운트 해보면, 이거 70개만 결합했네? 그러면 여기에 몇 개 있다는 거 압니까? 30개 있다는 거 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합니다. 쉽게 알 수 있는 거. 여러분들 혈액 중에 무슨 특정한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느냐 수치를 이야기할 때, 이게 이제 개수로 이야기하기 편하니까, 이해를 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엘리사라고 하는 거는 엔자임 링크, 얘는 엔자임이 없는 거거든요. 엔자임 사용 안 하는 거. 얘는 이제 엔자임을 갖다 붙여놓은 걸 가지고 엔자임이 효소에 따라서 효소를 이용해 가지고 쉽게 알아보면 색깔 변화를 유도합니다. 쉽게. 예. 이제 그런 거니까. 요거는 우리가 조금 이따 이야기, 요거를 한번 볼게요. 그럼 요거는 여러분 이해를 했죠? 어느 정도. 그렇죠? 이해했죠? 이제 그러면 뒤에도 요 그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으로 가지고 확인을 하면 됩니다. 요 그림만 한번 볼게요. 요 그림만 한번 볼게요. 이것도 뭐 우리야 뭐 이런 건 안 하죠. 사실 단백질 좀 큰 것들을 농도를 어떻게 이거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 약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도 125를 갖다 붙이면 저기 방사능 동위원소거든요.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요거는 안 해도 되겠죠. 예. 리아는 요것도 뭐 똑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이제 표면에다가 예, 표면에 해봐 요만한 컵처럼 생긴 거가 쭉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저기 하나의 판에 붙어 있는 거죠. 여기 뭐 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이게 엔티바디입니다. 엔티바디를 붙여 놓습니다. 이거 붙이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엔티바디를 생산한 거죠. 엔티바디 두 개가 필요한데 여기 이제 임모빌라이즈 했다는 건 여기에 딱 고정을 시켰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그 판에다가 이제 엔티바디가 똑같은 엔티바디입니다. 이걸 딱 고정을 시켜서 밑에 바닥에다가 고정을 시키고 이게 이제 결합하는 단백질을 넣어줍니다. 여기 처음이고 여기 처음이고 이제 결합하는 단백질이 우리가 측정하고 싶어하는 단백질이겠죠. 넣어주면 얘가 결합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도 결합할 거고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인큐베이션을 얼마 동안 시키겠죠. 뭐 실온에서 시키죠. 보통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엔티바디를 하나를 씁니다. 이 엔티바디는 위에하고 다릅니다. 효소를 딱 갖다 붙여. 여기 효소가 하나 붙어 있는 엔티바디인데 얘하고 다른 엔티바디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노크로널 엔티바디라는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특정한 한 부위만을 결합하는 걸 우리가 모노크로널이라고 합니다. 폴리크로널은 여기다 붙고 저기다 섞여 있는 겁니다. 뭐 엔티바디가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얘는 요쪽 부분에 특정한 한 면에만 결합을 하는 거고 얘는 이제 다른 부위 얘하고 결합을 하는데 다른 쪽에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결합한 부분에는 요 효소를 잘 봐야 됩니다. 여기에 단백질이 결합한 애만 얘가 결합하면 두 번째 넣어준 엔티바디 효소가 붙어있는 엔자임 링크드 엔자임이 결합되어진 엔티바디를 쓴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면 여기에 결합했기 때문에 이쪽에도 얘가 가서 붙겠죠. 여기서 지금 표시를 안 해놔서 그렇겠죠. 그러면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요 효소가
색깔로 싹 물질을, 다른 물질을 색깔로 바꿔주는 물질. 그러면 이제 한번 씻어냅니다. 씻어내야 되죠. 얘가 결합 안 한 것들은 또 있으면 백그라운드에 영향을 크게 주니까. 그러면 싹 씻어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얘가 결합한 게는 문제가 없잖아는 얘는 아예 결합 안 했어요. 상관없고. 얘 결합한 걸 떨어져 나가고 이러지는 않으니까요. 같은 조건의 용액을 가지고 와싱한다는 거죠. 얘가 없는 용액을 와싱을 하는 거니까요. 온도도 차이가 나면 이쪽에 있는 거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뭐 이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된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색을 보기 위해서 얘가 여기에 효소를 붙인 이유가 이겁니다. 어떤 색이 없는 물질을 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얘하고 아무 상관없는 물질을 넣어줘가지고 이 효소에 의해서 색깔이 다른 색깔로 바뀌게 합니다. 그러면 얘가 많이 붙어 있으면 색깔이 짙어질 거고 얘가 적게 붙으면 색깔이 옅어질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그냥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예, 이렇게도 하는 걸 우리가 엘리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이거는 지금 많이 쓰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거 만드는데 이거 엔티바이오틱 만드는데 돈이 제부도 이걸 고정시키고요. 그럼 두 번째 엔티바이오틱에다가 효소 이건 이제 색깔 변화를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걸 붙여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비용은 엄청나죠. 그런데 사실은 생각보다는 수요가 많게 되면 가격이 다운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많이 색깔 보는 거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와서 쉽게 뭐 색변화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거 뭐 여러분들도 알걸요. 예. 그런데 실제로 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원래는 이걸 하나 디자인해가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지만 그게 수요가 많으니까요. 이게 손쉽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예. 휴대용처럼 간단하게. 여기 이제 엘리사랍니다. 엔자임 링크 이뮤노솔번트 에세이라는 뜻입니다. 요거 이제 요런 거는 특별한 경우죠. 요거는 무슨 어떤 경우에 이런 식으로 키트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하면 수요가 많아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사실은 돈이 엄청나게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도 수요가 많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이제 요 다음에 한번 볼게요. 다시 이제 요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데 앞에 거는 그냥 호르몬이나 이런 특정한 이렇게 단백질이나 뭐 이런 주로 앞에 했던 거는 호르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디텍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고 그런 저기 당비라고 하기는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죠. 단백질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뭐 단백질은 특정한 몇 사람이 관심이 있지만 그게 대중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알고 있는 비어 램버트 로라고 하는 거는 이 식입니다. 흑강도라고 하는 거는 몰 흑강 개수에다가 몰 농도를 곱한 거, 그 다음에 큐벳이 있으면 큐벳에 통과한 거리, 길이, 요 큐벳의 길이, 얘가 이렇게 빛을 통과할 때 요 길이가 얼마냐, 1cm, 1cm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렇죠? 예,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뭘 구하겠습니까? 얘 농도를 구합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됩니까? 알지. 얘를 알아야 돼. 지금 이거 잘못 이야기했네. 예. 요걸 아는 게 아니고, 예. 요걸 알아야죠. 물론. 여러분들 뭘 알아야 됩니까? 얘를 알아야 되고, 이건 뭘 흡강계수, 이거는 단백질마다 독특한 값을 가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백질을 처음 접하는 단백질인 경우 이 값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아미노산 서열도 모르는데 이 값이 아미노산 서열을 알면 이거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새로운 단백질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뭘 흑강계수를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이거는 자주 쓰는 경우에 잘 알려진 경우에는 이 값을 알고 있으면 C를 쉽게 구합니다. L은 1cm니까 뭐 더 이상 할 필요도 없고 A는 흑광도입니다. 이게 특정 그 뭐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얼마의 파장에서 이 값을 가지느냐 뭐 280이면 280 내노메타 뭐 어디든지 간에 이거는 쭉 샘플을 넣어놓고
흑강도의 피크를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 피크가 하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하는 거죠. 가장을. 뭐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이게 정확하긴 합니다. 이 가장 좋은 방식인데 이걸 알 수 없는 경우도 단백질이 알려진데도 이걸 모르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하기는 참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이용하기 어렵다. 이건 개념은 이렇지만 어렵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UV를 가지고 그냥 어디에서 280나노미터 정도에서 그냥 흑강도를 재보는 건 이제 무작정 재봅니다. 뭘 보기 위해서 이거 여러분 페닐알라닌, 타이로신 어떻게 생기는지 알죠? 타이로신. 페닐알라닌 어떻게 생기는 거 알죠? 링이 하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요렇게 링이 하나 있고 있고 요게 CH2에 여기 C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 사이드 체인에. 타이로신은 뭐입니까? 여기 OH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요런 링을 가지고 있는 거. 트립토판은 또 아까 봤죠. W라고 하는 거. 이제 링이 두 개 붙고 하는 거. 얘들이 빛을 흡수합니다. 근데 특징적으로는 트립토판이 훨씬 더 피크가 높은 걸 알 수 있죠. 인텐시티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는 있습니다. 왜? 어떤 아미노산서열은 트립토판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어떤 단백질은 한 개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이 트립토판이 세 개 나오는 거는 엄청나게 피크의 인텐시티에 영향을 줄까요? 뭐3 개만 나오겠으면 100개 나오고 그 차이가 줄까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냥 우리가 단백질이 있네 정도만 이해를 합니다. 단백질이 있네. 왜냐하면 단백질 속에는 얘들이 한 분이라도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볼게요. 트립토판은 타이로신보다 5배의 효과가 영향을 주고 페닐알라닌보다 50배, 얘보다는 얘가 50배나 효과를 주니까 얘가 몇 개만 더 있어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양을 너무 많이 과하게 양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정량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단백질 분리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어디 도망 안 가고 있네 하는 정도로 아는 거니까 이거 여러분 이거는 이 방법은 안 합니다. 추천이 아니고 아예 안 씁니다. 그냥 뒤에 보면 이건 어디에 쓰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면서 그냥 우리가 눈으로 한번 보고 단백질이 있기는 하네 이 정도 수준 이걸 가지고 뭘 제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그렇죠? 요거는 여러분 뭐 자세히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뷰렛 반응. 뷰렛 반응은 이거는 단백질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일단 펩타이드만 몇 개 있어도 이 색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바이올렛 색깔이 블루한 거가 이게 원래 그 구리가 물하고 차화물 형성해가지고 약간 블루하다고 하는 게 맞나? 예, 블루한 거는 있죠. 뭐 아주 그린색은 아니니까요. 여기 블루한 색깔을 띠고 있다. 얘가 결합을 해가 차화물 만들면 이게 바이올렛으로 되거든요. 보라색으로. 이거는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요것도 단백질의 존재를 확인하는 정도다. 이게 단백질 아예 결합합니다. 어디에 결합하겠습니까? 여기에. 이건 펩타이드만 몇 개 있어도 얘가 결합할 거 아닙니까? 분자들이. 그럼 요 색 나오거든요. 10개 나와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길이가 짧아도 얘만 여러 개 있으면 이 색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거는 뭐 펩타이드 있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별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 다음에 이걸 쓰는 요 반응을 전초적으로 해가지고 쓰는 중요한 우리가 단백질 농도를 결정하는 거가 이 연장선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보고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요거 이제 CU 플러스 되고 하는 건 나중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로리 메소드라고 하는 거 아주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볼 때는 이 과정을 그대로 지나치거든요. 여기서 시약을 다른 걸 씁니다. 색깔을 아주 정교하게 세밀하게 나올 수 있는 걸 쓰죠. 이 색깔을 안 봅니다. 그거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때 필요한데 얘는 이 자체적으로는 그냥 뭐 존재 그다음에
펩타이드 본드가 있네, 뭐 이 정도. 그러니까 펩타이드가 있네, 이 정도니까 이것도 이런 관심을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만 하면 되니까. 요거가 많이 쓰기는 합니다. 요거는 좀 봐줘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단백질의 농도 결정을 할 때 이걸로 할 겁니다.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좀 한번 들어보죠. 에세이입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그냥 약간은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정교하지 않냐. 크마지라고 하는 브릴리언트 블루라고 합니다. 정말 짙은 파란색을 가진 색소가 있습니다. 거기 써져 있어요. 크마지 블루라고 써져 있는 건데 엄청 짙은 색을 내는 건데 여러분 단백질에 스테이닝 할 때 색을 입힐 때도 얘를 가지고 입히고 이거 농도를 단백질에 정량할 때도 이걸 씁니다. 얘가 단백질에 하고 주로 결합을 하는데 어디 결합하느냐 하면 하이드로포빅한 것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하이드로포빅한 거하고 일렉트로스트 얘를 라고 약하게 결합하고 얘하고는 좀 얘하고는 결합을 좀 강하게 하긴 하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트립토판, 타이로신, 히스티딘, 페닐알라닌 그렇죠. 얘들하고 강하게 결합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특정한 우리가 이런 걸 측정을 할 때 색 변화 봅니다. 595 나노미터에서 흑강도 측정합니다. 왜냐면 이 색이 블루색을 내거든요. 얘가 결합을 하게 되면 이걸 그렇게 많이 넣어주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할 겁니다. 이게 색소니까요. 색소를 넣어가지고 이제 이런데 강하게 결합을 하고 이런데 약하게 결합을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얘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있으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단백질 양이 더 많은 걸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그래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보다는 그래도 꽤나 괜찮은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뭐 우리도 여기 이런 시약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 시약은 없습니다. 바이오레드라고 해서 미국의 유명한 어, 바이오 그 회사죠. 요즘 뭐 하도 통폐합을 많이 해가지고 뭐가 누가 주인이고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이오레드라고 하는 회사는 꽤나 전통적이고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세계적으로 큰 기업이니까. 근데 뭐 이런 시약을 그대로 다 씁니다. 우리가 이런 거 준비되어진 셰프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지만 에세이라고 하지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장점입니다. 아주 쉽게 헤어집니다. 강도도 괜찮고요. 단백질에 특이적이고요. 한 시간 동안 아까 했던 걸 섞어줘서 이게 확확 변하고 그러지가 않고요. 예, 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뭐라 그럽니까? 어떤 용액의 단백질이 담겨 있냐에 따라서 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단백질을 분리할 때 막 환원제 이런 것도 쓰고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걸 할 때도 쓰는데 이거는 뭐 크게 뭐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평이하게 뭐가 있어도 좀 크게 영향을 안 받으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쉽게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아까 이야기한 약점이죠. 약점은 있죠. 우리가 저기 이런 걸 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얘가 크마지블루 G250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크마지 이 색소입니다. 색소가 아까 했던 히스티는 이런 데 강하게 결합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단백질이 아까 이야기했던 색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하면 이제 약간 잘못된 평가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일단은 뭐냐 하면 주로 BSA라고 해서 여러분 저 소에서 왜 자꾸 움직이지?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이거는 스탠다드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스탠다드가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농도를 알고 있는 단백질을 씁니다. BSA. 이거는 농도를 우리가 측정한 게 아니고 앞에 했듯이 익스텐션 코에피션트 가지고
몰라 익스티전 코에피션트 가지고 정확하게 농도를 측정한 거죠. 정확하게 농도를 측정한 걸 우리가 사옵니다. 그걸 농도를 정확하게 아는 걸 스탠다드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걸 희석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뭐 2.0 밀리그램 per 밀리다. 그러면 여기 뭐 1.5 밀리그램 per 밀리다. 뭐 1.0 밀리그램 per 밀리다. 뭐 0.5mg 이게 밀리그램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건 뭐 0.2, 뭐 한 4개 정도만 해. 요걸 가지고 아까 했던 커마지블로 넣어줘 가지고 측정을 다 합니다. 595에서. 그러면 이게 이런 커브가 하나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직선관계 아닌데 거의 대부분이 직선관계나. 이 단백질을 표준으로 쓰든지 이뮤노글로빈이 뭔지 알죠? 면역 단백질이잖아요. 이뮤노글로빈. E라든지 이런 걸 쓸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걸 써도 되고 이뮤노글로빈을 쓸 수도 있습니다. 스탠다드로. 이것도 정확하게 농도를 아는 걸로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희석을 시킵니다. 이걸 시키고 샘플을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겠죠. 여기 별도로 이제 여러분 샘플을 하나를 이거 농도 모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거는 흑강도를 측정해가지고 595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하는 다 거의 전부 다 이렇게 합니다. 스탠다드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스탠다드가 있어도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의 그래프 상에서 여러분들이 뭐입니까? 저기 흑강도가 얼마가 나왔다. 그럼 그 단백질 양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여기 주로 직선관계식이 나옵니다. 한 4개 정도 하거든요. 물론 그 여기에 있는 샘플이 요 범위 내에는 있어야 되는 거죠. 농도가. 네, 그렇게 거의 모든 경우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기본 스탠다드가 있다 하는 거로 이 방식으로 다 택합니다. 어쩔 수 없거든요. 이거는요. 절대적으로 농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 로리 방법입니다. 여기 꽤나 훨씬 정교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거는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학부 실험 정도에서는 브래드포드 방법만 써도 이거는 뭐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어디 여러분들한테도 모르겠습니다. 저기 우리가 약간 뭐 외국에서 하는 우리는 그 실험책을 안 정합니다. 그냥 우리가 뭐 이 뻔한 거라서요. 외국에서 하는 실험 대학에서 하는 실험책도 우리가 하는 실험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거나 이거나 뭐 우리가 지금은 거의 다 수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리 방법은 잘 안 씁니다. 이건 로리 방법이 훨씬 정교합니다. 이걸 보십시오. 딱 이유를 보면 압니다. 아로마틱 아미노 애시드 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라고 했지만은 CU가 펩타이드 본드에 다 결합, 아까 봤잖아요. 아까 뷰렛 반응 봤잖아요. 그거를 응용한 겁니다. 예, 그게 기본 틀입니다. 예. 요 뷰렛 방법에서 했고, 이제 두 번째가 이겁니다. 이거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다 생기거든요. CU 플러스 1가로 아까 OH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간다고 봤잖아요. 예. 여기가 연기성용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 다 생깁니다. 그 다음에 아로마틱도 있으면 여기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다 커버합니다. 모든 걸. 그래서 이제 시약은 이런 걸 씁니다. FC라고 하는데 폴린시오 칼푀 몰리브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덴이 들어가 있습니다. 색이 노란색인데 예. 이것만 생성되어지기만 하면 얘하고 반응을 해서 이 붉은색을 이 색을 칠하는 이거 환원됐다는 뜻이죠. 붉은색이 아니죠. 레드가 청색이죠. 맞죠? 그렇죠. 청색으로 변하니까 이걸 750나노미터 측정을 합니다. 이거 훨씬 정교합니다. 위에 브래드포드보다는 훨씬 정교합니다. 거의 모든 아미노산을 다 커버합니다. 거의 상당수가 아로마틱까지도 다 커버를 하니까. 이게 뭐 글쎄요, 뭐 이건 앞에서 이야기했던 뷰렛 반응을 커버하면서 이것도 커버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뭐 완벽한 건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이 정도를 가지고
예, 이거는 이제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우리가 주로 거든 750에서 하는데 이 방법 이걸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조금 더 과정이 앞에 했던 브래드포드 방법보다는 복잡하거든요. 예, 복잡하고 이래서 요거는 안 하고 우리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주로 연구 실험을 할 때 이 방법을 쓰기는 합니다. 우리가 단백질 분리가 양을 결정할 때 이거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BCA라고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것도 이거하고 똑같은 대동소이하게 이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BCA라고 하는 게 있는데 S라고 있는데 뭐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소개를 안 하는 거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거는 요거죠. 뷰레빵포도 볼 필요 없습니다. 브래드포드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로리는 여러분들이 어디 실험실에 간다든지 하면 요 방법을 많이 쓸 겁니다. 예, 이거는 뭐 좀 브래드포드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농도를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뭐 좀 빈틈은 많습니다. 우리가 스탠다드 BSA를 쓰느냐 이민호글로빈을 쓰느냐에 따라 또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참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그냥 아까 이야기한 걸 해놓은 겁니다. 규례 방법에서 이 시약에 사용한 리에이전트 사용 아로마틱 얘들을 산화 환원을 해서 색 변화를 본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아까 스탠다드 BSA를 가지고 스탠다드가 꺼지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하나를 여러분들이 뭐입니까? 뭐 흑강도 얼마 나온다 하면 이 그래프 식이 주어지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농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요 정도 좀 이제 어떤 단백질을 쓰든지 간에 예, 그 뭐입니까? 오차가 좀 크게 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BSA를 쓰든지 이뮤노글로빈을 쓰든지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디터전트나 이런 DDT가 이게 뭐냐 환원제거든요. 디사이오스레오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SH가 있으면 이제 요걸 환원시켜 버리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리하는 과정에서 쓰거든요. 이게 이제 EDT는 뭐 평범하게 쓰는 건데 이거한테도 얘들이 얘는 잘 안, 얘는 설탕이잖아, 수크로스니까. 근데 이 디터전트에도 우리가 그 단백질을 분리할 때는 디터전트를 씁니다. 조금씩. 다 이거 DT를 쓰고요. 이거는 뭐 당연히 쓰죠. 우리가 버프 만들 때 이걸 쓰기도 하는데. 이런 식의 방해를 받으니까 이게 문제기는 합니다. 예, 또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거죠. 아까 브래드포드보다는 속도가 느리다 하는 부분인데, 민감도는 훨씬 좋죠. 그 정도. 이게 이 수준밖에 없습니다. 한계가 이겁니다, 우리가. 예. 아예 그냥 아까 이야기했던 몰라 익스텐션 코에피션트 값을 알면 정확하게 구하죠. 이제 이렇게까지 정량하는 걸 몇 개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봐야 할 거하고 볼 필요 없는 거까지 소개는 했지만, 여러분 이게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이게 브래드포드는 봐야 되고, 로리는 봐야 되지만, 이게 뷰렛은 로리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뭐 그냥 단백질이 있네 하는 정도고, 뭐, 예, 그 정도입니다. 여기 이제 정확한데, 요거를 한계가 있다고 했죠. 얘가 문제라고 했죠. 진짜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 뭐 특별한 방법은 똑같습니다. 브래드포드나 로리 방법이나 스탠다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네, 그런 거죠. 요거는 이제 오늘은 요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그 생산 그 정제하기 전에 그 박테리아나 뭐나 키워가지고 세포를 깨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셀 익스트랙트를 하면 세포 추출물이라고 하죠. 셀 익스트랙트를 얻어야 됩니다. 이게 저기 사실 힘들게 하는 거죠. 셀을 깨고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세포 추출물이라고 합니다. 세포 추출물을 빠져나오는 거는 이게 얼마만큼 깨느냐에 따라서 오만 그가 다 나올 수도 있고 일드는 수율은 좀 떨어져도 적당히 깨면 좀 우리가 이게 왜냐하면은 정제를 할 때 방해하는 너무 많은 것들이 나오면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셀 익스트랙트를 하는데 이 셀 익스트랙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포 추출물을 준비하는데 이걸 깨는 방식이 이겁니다. 이거는 그냥 블렌드라고 하는 여러분 믹서기처럼 똑같이 생겼습니다. 믹서기에 칼날 나야 되는 것처럼. 이제 박테리아 같은 거는 세포 벽을 깰 때는
주로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걸 넣어주면서 우리가 아, 이 버프에 얘를 넣어줘가지고 깨면 세포벽이 얘가 절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 잘 깨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 넣고 그냥 믹서기처럼 갑니다. 이렇게 갈죠. 예. 요즘은 이거는 잘 안 씁니다. 예, 이거는 한 2, 30년 전에 이걸 썼죠. 이제 여기 울트라소닉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울트라소닉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초음파,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여러분, 이게 초음파입니다. 아주 파장이 짧으면서 높은 찌찌찌찌 하는 소리, 이걸로 세포를 깹니다. 그런데 단점이 열이 납니다. 열이 나면 또 단백질, 이 속에 세포에 있던 단백질이 나오면서 변성이 돼버리니까 철저하게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3초 1초 찌찌찌 하면 3초를 그냥 얼음에서 하거든요. 얼음에 담궈가지고 얼음에 비커가 있으면 비커 주변에 얼음을 바득 이렇게 덮어놓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입니다. 열을 절대로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또 거품이 나면 안 되거든요.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하는 걸 우리가 울트라소닉 게이트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안경 이렇게 세척할 때도 이거 쓰죠. 예. 근데 이 용도가 이제 조금 다른 거기는 하죠. 거의 원리는 똑같지만 간단하게 이야기. 우리 방에서 지금 단백질 분리하는 게 얘입니다. 예, 프로팀 LC라고 하면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한 세트입니다. 이건 세포 깨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세포 깨고 난 이후에 단백질을 쭉 그냥 분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호모게나이즈라고 하는 겁니다. 호모게나이즈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프렌치 프레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108호실에 가면 이거 하나 뭐입니까? 저기 그냥 뜬금없이 서 있는 게 하나 보일 겁니다. 구슬에. 예, 우리나라에서 만든 걸 좀 싼 건데도 이 작동이 그렇게 마음에 안.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여기 압력계가 있죠. 여기도 압력 게이지가 있는데 압력을 꽉 가했다가 어떤 식이냐면 여기다 이런 기단은 원통을 댑니다. 여기다가 이제 딱 맞는 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그마한 이제 여기에 뭡니까 홈으로 요 밑에 있죠. 빠져나오도록 이제 빼내는 됩니다. 요 밑에는 저기 갇혀 예, 뭐라 그럽니까? 예, 닫혀 있는 거죠. 여기는 없습니다. 요 위로 이제 해가지고 세기둥을 해가지고 요 위를 눌리는 거가 얘입니다. 얘가 이쪽으로 눌리거든요. 그럼 압력이 이쪽에 거기 단백질 세포 배양액을 이쪽에 넣고 버퍼에다가 잘 녹인 걸 넣고 압력을 엄청 가합니다. 이게 이제 압력 가는 그 얘도 똑같습니다. 압력을 여기 압력 게이지가 다 있잖아. 압력을 가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게 한 몇 기압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온도는 중요하죠. 온도는 열을 잘 안 납니다. 얘는. 그래서 이거 쓰는 것보다는 이걸 쓰는 걸 선호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조그마한 여기다가 여기 뭡니까? 저기 돌리는 저기 뭐라 그럽니까? 밸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씩 얘가 몇 기압 6기압, 8기압 정도 되는 그 세포가 1기압 상태로 튀어나오면서 얘가 뭡니까? 압축되어 있던 게가 튀어나오면서 기압 차이에 의해서 얘가 터져버립니다. 여기 이제 요거는 프렌치 프레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얘는 호모게나이저라고 하는데 여기 훨씬 세련되어진 거죠. 네, 이렇게 합니다. 장점은 열이 안 납니다. 예, 그 다음에 시간도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 1초 찌하고 그러니까 말이 1초지 3초 쉬고 이런 식이니까 이런 비율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10초 찌하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비율을 맞춰가지고 한 시간 넘어 걸립니다. 얘는 금방 하죠. 훨씬 낫죠.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 세포를 깨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유캐리오틱 세포는 깨기가 더 쉽습니다. 얘들 박테리아 같은 게 깨기가 더 어려워요. 세포벽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 우리가 정량하는 것만 몇 개 하고 지금 오늘 이야기했죠. 이제 단백질이 정제하는 것들을 쭉 한 번 더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원리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 뭐 크로마토그래피라든지 이런 아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아이소 일렉트릭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이런데 왜 중요한지 하는 것들을 이제 서서히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분리하는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분리할 거냐를 우리가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마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